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경기 부양이나 복지를 위한 재정 부담에 나랏빛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건데 야당은 법인세를 깎아줘도 기업들이 투자는 않고 돈을 쌓기만 하니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지만 여당은 불황 속 증세는 어불성설이라고 맞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8월 말 기준 정부 빚은 607조 원, 1년 전보다 5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8월까지 작년보다 더 거친 세금이 2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수 사정은 좋지만 커지는 재정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돈 마련 방안이 문제인데 논쟁의 중심은 법인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근로소득 세수는 가파르게 늘어 최근 3년 새 증가율이 38%를 넘었는데 법인세 수는 오히려 2% 줄었다는 겁니다. 법인세를 늘리면 해외로 기업이 나간다 그랬죠? 국민들은 월급쟁이를 해외 이민 안 가서 지금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처럼 넣어놓고 세금 걷는 겁니까? 하지만 여당은 접근법이 달랐습니다. 불황인데다 주요국들이 인하 추세라 우리만 올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경기 침체기입니다. 재정 통화 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시기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할 경우에 경제 활성화 발목 잡기가 될 우려가 크다 생각이고. 정부 여당의 현상 유지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세율 25% 적용 방안을, 국민의당은 현 세계 세율 구간은 두고 최고 세율을 24%로 올리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세율을 올릴 것인가? 세율을 낮춰 경기를 살릴 것인가? 지금 국회 안팎에서는 돈을 둘러싼 총성 없는 세금 전쟁이 치열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2일 밤 임금 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14일에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준흥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2차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열린 27차 교섭에서 본교섭을 정회하고 실무교섭을 벌이는 등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 26일 1차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지 48일 만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7만 2천 원 인상, 성과금 및 격려금 350%에 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때보다 기본급 4천 원, 상품권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예고한 가운데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선 울산 지역이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내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열고 2차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차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무려 78%가 반대해 부결된 적 있는 만큼 이번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파업으로 자동차 14만 2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피해액은 3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현대차가 신흥시장 장기 침체 등의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판매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 줄어든 1조 1,2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은 2012년 2분기 2조 5,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외에서 562만 1,900대를 팔아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 줄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감소는 IMF 금융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접수는 230여 건, 문의는 2,000건이 넘었는데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해석 등으로 사회적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됐습니다.
경찰에 220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 14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3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 아직 결과가 나온 사건은 없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건 2,100여 건이나 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화로는 셀 수도 없을 정도라며 주말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문의에 댓글을 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의 내용 중에는 대학생이 조기 취업한 경우 교수에게 취업계를 내고 출석을 인정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이냐는 것부터 입시철을 맞아 대학 입학 담당자들과 상담할 때 음료를 놓고 가는 행위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경우 서류 접수와 면접 평가 등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골프장 예약을 부탁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금품 수수에 해당되고 언론 홍보의 경우 기사 청탁은 할 수 있지만 홍보를 대가로 광고료나 금품을 제공하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너무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권익위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국에서 갤럭시 노트 7 반품용 특수 상자까지 내놨습니다. 안전한 반품을 위해서 단열 처리가 된 상자로 미국 내 안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갤럭시 노트 7은 100만 대 정도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발화 가능성 등 안전성 문제가 본격 제기되자 삼성은 신제품 교환이나 환불 등 리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환받은 새 갤럭시 노트 7에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의 글로벌 판매를 중단한 것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 7의 안전한 반품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반품용 특수 상자가 그것입니다. 미국의 개발자 웹사이트 XDA 디벨로퍼는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사용자들에게 보낸 리턴 킷, 즉 반품용 상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안전 장갑과 정전기 방지 봉투, 또 다른 3개의 상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반품용 갤럭시 노트 7을 담는 작은 상자는 단열 처리가 돼 있습니다. 반품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배터리 발화에 대비한 겁니다. 보내질 상자 겉면에는 항공기가 지상 운송수단을 이용해 반품하라는 안내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 상자를 받아든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갈립니다. 폭발물 처리 상자와 같아 공포스럽다는 비판부터 삼성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격려까지 다양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9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우회 지원 논란에 이어 최근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전경련에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탈퇴한 공기업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한전외에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서부발전,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전경련 회원사인 공기업 수는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기획사에서 연습생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생 10명 중 4명은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등 이른바 노예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1명의 연습생 중 11명을 뽑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대형 기획사 등 20여 곳이 참여했는데 악의적인 편집에 항의할 수 없다는 등 당시 출연했던 연습생들의 계약 조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연습생의 불공정 계약 논란은 방송 프로그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국내 연예기획사 10곳 중 2곳에 소속 연습생이 있고 이 중 60% 이상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0건 중 4건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으로 데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장기간 소속사에 묶이게 하는 이른바 노예 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습생의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인데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은 연기자는 2년, 가수는 2년 2개월, 모델은 1년 8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소속사는 연습생의 데뷔를 위해 보컬과 춤 트레이닝, 인성교육, 어학수업, 성형비용 등에 투자해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7만 6천 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등을 모호하게 다른 소속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반영 등 노예계약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서울 소규모 음식점의 3분의 1은 개업 준비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이고 상당수는 창업 초기 뭐가 어려운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연구원이 고용인 5명 미만 외식업체 업주 7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는 창업 준비 기간이 1개월이라고 답했습니다. 3곳 중 2곳은 준비 기간이 3개월 이내였고 전체 평균은 5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창업 초기 어려운 점으로는 35.7%가 자금 부족을 꼽았고 27.1%는 없다고 답했는데 잘 모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산비탈 마을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며 만든 이야기길에 노인 일자리가 200개 이상 창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 이야기길. 지역 노인이 운전하는 이바구 자전거가 관광객을 뒤에 태우고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안내원으로 변한 노인들은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설명합니다. 주민들이 구의 지원을 받아 차린 커피숍에는 어르신 16명이 바리스타로 맹활약합니다. 마을의 명물이자 노약자의 이동수단인 모노레일에도 노인 10명이 고용됐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사실은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손주 하나 보고 또 막 갱로당에 가서 시간 보내고 이런 일이 많은데 또 보람 있는 일이고 아주 건강에도 좋고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으로 만든 관광 명소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만들어진 이바구길에 노인 245명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이 지역을 관광지로 탈바꿈하며 일자리도 창출해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르신들한테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조금 지원을 하고자. 구는 새로운 협력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1일 대형 조선소의 협력사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가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무려 25억입니다. 심지어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국가 지원금으로 해결하겠다며 버티다가 구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얌체 같은 사람이네요.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심정은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임금 체불하는 사장님들은 정말 엄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무려 21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신고한 사람만 파악된 거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죠. 오늘은 받지 못하고 있는 월급, 체불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려 21만 명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올해 경기가 워낙 좋지가 않은 만큼 아무래도 그 여파로 더 큰 것 같은데요. 자, 액수로 따졌을 때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체불 임금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체불 임금은 무려 1조를 육박합니다. 올 8월까지 누적된 체불 임금이 9,471억 원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체불 임금은 1조 4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인 거죠. 네, 요즘 들어서 역대 최고 기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반갑지 않은 신기록들인 것 같습니다. 자, 체불 임금 1조 시대라니까 조선 업계의 위기와 불경기의 여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큰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불경기를 겪고 있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체불 임금 규모가 유독 큰데요. 이웃나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3배 정도인데요. 체불 임금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체불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144억엔으로 우리 돈으로 하면 1,500억이 채 안 되는데요.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체불 임금 규모가 일본의 약 30배에 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단순히 경제적인 여건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체불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차이를 보니까요.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만 가진 문제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단속하기에는 다소 미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처벌이 많이 약하네요. 솜방망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처벌도 모든 사업주가 받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사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 1억 원을 떼먹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이걸 증명하면 면책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법죄가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업주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7월부터는 처벌이 강화가 돼서요. 1억 원 이상을 체불하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으로 선고되도록 강화됐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얘기인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먼저, 회사 임대료가 먼저고 월급은 좀 밀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원래 경영자라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약이 바로 임금 노동 계약인데요. 이걸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공기관 중에도 체불임금이 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이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더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 173개에서 309억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는 건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체불임금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체불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이 약 18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감독관 숫자는 1,000명 정도입니다.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1,800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체불 임금의 해소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불임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조선업, 해운업 등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이미 울산이나 거제 같은 곳에서는 실업 사태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죠. 처음으로 1,000만 원대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학생과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고요. 1,200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수법으로 시급을 떼어먹은 악덕 업주였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체불액이 소액일지라도 죄질에 따라서 엄정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처벌로라도 체불 임금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1조가 넘는 체불 임금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